자, 두 번째,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대두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보다 발달했다라는 건데, 자, 농업을 먼저 보면, 자, 조선 전기에는 직파법이라고 해서 이제 씨를 직접 뿌린다라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제 바구니에 씨 담아가지고 그냥 막 뿌려요. 이게 이제 직파법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 그 씨 뿌리는 게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요 일부분에다가 이제 그 씨를 뿌려가지고요. 요 모가 한 10cm, 한 10cm에서 한 12cm 정도 자라면 이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줄에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옮겨 심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를. 요게 이제 모내기법, 이양법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이 모내기법이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성화됐던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생산량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겠죠. 자, 수확량이 이제 늘어나요. 대신에 노동력은 이제 감소한다라는 거야. 자, 이 노동력이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 열을 이렇게 쭉 맞춰서 하니까 수확량이 일단 늘고요.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거는 씨를 뿌릴 때는 직파법이 그 노동력이 적게 들어.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 양법은 다시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농사 질 때 사람들이 우리가 막 두레 막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풍습이 있었던 거야. 왜 혼자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이 처음에 씨 뿌릴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양법, 모내기법이 조금 더 이제 노동력이 들지만 나중에 이제 관리할 때는 노동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농사 지으면 이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잡초도 엄청 자란다라는 거죠.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되겠죠. 영양분 때문에. 근데 이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구잡이를 뿌렸으니까 씨를 잡초도 마구잡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초를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노동력이 많이 들어. 근데 이제 모내기법 해가지고 모내기법 하면 열 맞춰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열 말고 다른 곳에 남은 거는 무조건 잡초죠. 그러니까 잡초 뽑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야. 그걸 이제 김맨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매는 노동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직파법을 사용할 때는 1년에 한 번만 농사 지을 수 있었는데 모내기법 하고 나서는 2번 농사 지을 수가 있었대요. 그걸 이제 이모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벼 심을 때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이제 심고 키우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이제 땅을 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 지나고 나서 이제 막 따뜻해질 때 봄이 막 될 때 그 땅에다가 보리를 또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직파법 때는 보리를 심게 되면 보리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를 뽑던가 아무튼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보리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벼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심을 수 있는데 이 양법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여기 조그만한 부분에다가 벼를 심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이 보리 농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고 나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벼를 심어야 되는데 그 벼 심는 것을 이렇게 땅 일부에다가 이제 벼를 이렇게 쭉 심는 거야. 그럼 요 부분에서는 보리를 계속 이제 자라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리를 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름 보리 수확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물을 대가지고요. 여기 이제 조그만 부분에 심어놨던 벼를 여기에다가 이제 이양법으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모내기법으로. 그래서 이제 2번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수확량이 이제 확실히 더 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보통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걸 이제 자영농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자기 땅을 막 사람들한테 뺏겨. 그러면서 이제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이 막 늘어난단 말이야.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땅을 가진 지주가 소작농을 이제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보통 농사 지면 소작농한테 이제 소작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면 한 2분의 1 수확량이 한 반을 이제 지주한테 줘야 돼요. 근데 모내기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확량이 이렇게 많이 늘면서 막 이렇게 노동력은 또 감소하니까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넓어진 거야.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농사 잘 지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 다 해고하는 거야. 이 지주들이. 그렇게 되면서 쫓겨난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서장 농민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지?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지, 농사 지어서. 그래서 도시나 광산 이런 데 가가지고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임노동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한테 이제 농사 잘한다고 해가지고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분홍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 농민이 넓은 땅에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넓은 땅을 농사 짓는 걸 광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홍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중요한 거는 농민층이 분화가 된다, 나누어진다라는 거야. 부자인 농민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는.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도 발달을 하겠죠. 장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이에요. 장시가 이제 발달을 하고요. 이 장시가 발달된 데는 지방의 이러한 시장들, 장시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찜을 메고, 그러니까 등에 이제 그런 사고 팔 물건들을 메고 지방의 이런 장시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보부상이야. 보부상들의 활약으로 장시가 이제 발달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겠지? 결국에는 옛날에 물건을 보통, 강을 통해서, 강을 이용해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물건을 운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박을 하는 포구에서도 이러한 장시가 활발해지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과의 무역도 활발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무역과 사무역. 공무역은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외국과 하는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하고요. 사무역은 그냥 개인이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명칭이 있어. 공무역은 개시라고 부르고요. 사무역은 수시라고 불러요. 이건 명칭이에요. 그냥 같이 알아두고요. 자, 조선 후기에 여러 이제 상인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인들이 이렇게 있어. 한 5가지 정도. 요거 이름이랑 활동한 지역, 이런 거 특징,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만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이에요. 의주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의주라는 것은 여기 압록강 바로 밑에 여기에요. 그러니까 국경 바로 밑에죠. 특히 중국과 우리가 교류할 때 뭐 사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때 육지로 할 때 반드시 지나오는 게 의주야. 그다음에 막 평양, 한양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을 만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들은 청나라와 가까우니까 청과 무역하는 거예요. 의주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상이야. 송상은 개성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 이 개성이 옛날에 뭐라고 불렸어? 송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송상인데 개성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내상 먼저 볼게요. 내상은 여기가 동래라는 지역이야. 지금의 부산이에요. 자, 부산은 어디와 가까워? 일본과 가깝죠? 그래서 일본과 무역하는 거고요. 송상은 여기 개성이니까 지금 만상과 이 내상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내륙의 중간에 위치해서 이 청일 요 사이에 무역을 이제 중개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특히 또 이제 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성은 또 인삼이 유명하죠. 그래서 인삼을 이제 사고 파는데 많이 사고 팔았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경강상인 할 때는 경이라는 게 수도라는 뜻이잖아. 수도에 있는 강, 한강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강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전 상인들은 우리 한양에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거 그 허락받은 사람들이죠. 시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상업에서 이렇게 이제 장시가 발달하고 또 이제 무역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상인들의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한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특징,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공업이에요. 전기에는 물건 만드는 것도 국가에서 주도했대요. 그래서 관영수공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국가가 운영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뭐 만든 거 막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개인이 운영하는. 자, 그래서 수공업은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광업이에요. 자, 수공업이 그러니까 수공업이 막 발달하니까 광물의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이 금은의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 광업도 광물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캐는 것도 국가에서 다 관리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그걸 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민간인에게도 이제 채굴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허용을 해줘. 그때 이제 이렇게 광산의 채굴권, 그다음에 이러한 광산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덕대라고 이제 불러요. 이런 덕대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가 등용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선의 신분제 하면 경국대전에 양인과 천인, 뭐 천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양인을 또 다시 이제 뭐 양반, 뭐 중인, 그다음에 상민,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신분대 동요라는 거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지. 양반들도요. 자,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 일당 전제화 막 되면서 상대의 붕당 막 죽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그 나머지 다수는 어떻게 돼?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양반들도 이제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나눠지냐면 뭐 권반, 향반, 잔반 이렇게 해요. 권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권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상반은 이제 지방에 살면서 지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이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상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잔반은 진짜 평민들보다, 그러니까 일반 상민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 신분만 양반이고 경제력으로는 엄청 어려운 사람들을 잔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후기 오면 양반도 다 잘 사는 거 아니다. 다 같은 양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인과 서얼. 서얼은 우리가 이제 첩의 자식들 이야기한댔죠? 그러니까 중인과 서얼들 억울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러니까 중인들은 하급 관리고요. 서얼들 중에서는 이제 양반의 첩자손들이니까 양반의 피가 섞여 있고요. 또 막 그런 이제 생활은 다 그 양반 집에서 한단 말이야, 대부분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우리도 신분 상승 시켜달라. 신분 상승 운동 막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조선 후기에 와서 경제력이 막 향상이 되고요. 네, 일부가 막 관직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정조 때 보면 어떻게 돼? 이런 서얼들 관직에 많이 진출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인 상민들도 어떻게 돼? 올라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신분에서는 어떻게 돼? 다 올라가고 싶은 거야. 중인들도 양반으로 지금 올라가고 싶고 상민들도 양반으로 지금 올라가고 싶어요. 자, 납속책이라는 건 돈을 내고 신분을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다음에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도 공명이라는 게 이름이 비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종이에 땡땡땡 이름이 비어 있어. 무슨 관직 막 이렇게 있고요. 이름이 비어 있어. 그걸 이제 공명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명예직이야. 이름만 있는 관직이야.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파는 거야. 국가에서. 자, 그래서 납속제 공명첩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신분을. 사가지고 상민들도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양반으로 올라가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농업할 때 막 분홍들 생길 거 아니야. 분홍들 어떻게 돼?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래서 양반으로 신분 올리고. 또 상인들도요. 대상인들. 돈 많이 벌어서 막 신분 사는 거예요. 또 뭐 족보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처럼 이제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상민들도 신분을 상승하고요. 천민들도 어때? 천민들도 당연할 거 아니야. 천민들 바로 양반은 좀 그래도 일단 요 천민만 벗어났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납속제 공명체 해가지고 막 신분도 사고요. 근데 군대 가서 막 전쟁할 때 큰 공을 세우면 막 신분을 이제 해방시켜줘. 그런 군공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노비종보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자, 아버지가 양인이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천민이야. 그러면 그 자식의 신분은 천민이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둘 중에,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한 분이라도 천민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노비종보법이라는 걸 시행을 한 거예요. 노비들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른다라는 거야. 자,
아버지가 양반, 어머니가 천민이야. 그러면 자식의 신분은 천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천민이고 어머니가 양인이야. 그러면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요 두 가지가 다 천민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천민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좀 줄어들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지금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조선 후기 되면서 양반들도 세분화되고요. 중인이나 서얼들, 뭐 상민들 다 양반을 올라가잖아. 조선 전기에는 전체 인구의 약 한 4% 정도만 양반이었어. 근데 지금 조선 후기 오면은 약 전체 인구의 한 80%가 양반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양반이 돼버린 거야. 근데 양반들은 세금 잘 안 내잖아요. 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상민이잖아. 그러니까 상민의 수가 엄청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생각한 거야. 상민들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상민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밑에 있는 천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노비종모법 이런 거 시행을 하는 거고요. 또 국가 소속의 노비들을 해방시켜줘. 그게 공노비를 해방했다라는 거야. 이거는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이 공노비를 해방했다라고 이제 해요. 요 공노비를 해방했던 거는 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런 조선 후기 때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실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개혁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실학은 자, 청나라에서 들어왔던 고증학 이 증이라는 게 증거, 증명 이런 거야. 옛것을 증명한다. 서양의 과학기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실학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학이라는 거는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엄청 발달했는데 이 실학은 크게 두 개의 그 학파로 나눠져요. 하나는 농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이제 중농학파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상공업을 더 중시 여겨야 된다라고 해서 중상학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일단 실학자들은. 자, 근데 그 방법을 어떤 사람들은 농업을 발달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중농학파,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지 우리 국가가 살아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요 중농학파는 크게 이제 세 명이에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근데 자,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공통점 토지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얘기하잖아. 자,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이런 말뜻은 이제 그런 건데요. 자, 그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자. 대신에 신분에 따라서 달리 차등적으로 이제 그 분배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균전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든 농민들에게 일정한 땅을 주면 그 땅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활하면 백성들도 쭉 살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이제 잘 거치고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그거를 이제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 어떤 제도, 과거제, 노비제도의 이런 이제 모순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면 이익이 주장한 토지제도의 개혁은 한전론이야. 토지를 제한하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가정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생산된 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절대 팔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영업전이라고 불러.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토지가 영업전이고요. 이 영업전은 판매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생각한 거야. 이 영업전이 이제 영업전을 못 팔게 하고 계속 가지고 있게 하면 이 영업전을 가지고 농사 지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이걸 그대로 또 물려주면서 계속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이제 한전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농합파는 이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우리 그 정조 때, 그 거중기 만든 사람이죠. 자, 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이 여라고 하는 거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뜻 자체는 마을 토지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공동적으로 소유를 하고요. 공동적으로 경작하고 수확물을 공동적으로 분배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전론이에요. 정약용이 쓴 거.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마을이 공동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같이 경작하고 같이 이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여전론이에요. 또 정약용은 목민심서라고 해서 이 목민은 목민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방 관리하면서 지방 관리는 이렇게 지방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써놓은 거고요. 경세유표라는 책을 또 썼어. 이 경세유포라고 하는 건 이제 각종 이제 그 제도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세 명의 이제 그 학자들을 배웠어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토지제도 있죠?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실학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상공업을 진행시켜가지고요, 기술혁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야. 크게 4명이 있어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감. 자,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 강조했어.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선비, 그 다음에, 농민, 이제 수공업자, 상인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신분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직업적으로는 어차피 다 똑같다. 평등해야 된다. 직업적 평등이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냥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청나라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전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제 비판한다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우리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잖아, 처음에. 예전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런 기술들 보면은 서양이라는 나라, 이 서역에 있는 나라들이, 과학기술 발전도 엄청 더, 크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중국 중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 이런 걸 이용해서, 무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폐를 많이 유통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박지원은 여러 이제 한문 소설을 썼어요.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거 이제 써면서 양반제도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자, 박제가라는 사람은요, 북학의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북학할 때 여기 북이라는 건 뭐겠어? 우리 막 북벌론 막 이런 똑같아. 중국, 청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 북학, 청나라의 학문 이런 거예요. 청나라의 학문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그 서양 과학기술 막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걸 막 소개하고 막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이 중상학파들이 이 박제가가 쓴 북학의 책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얘기해요.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박제가는 청과의 그 통상, 무역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물에 이걸 빗대어요. 자, 우리가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아까 우물 엄청 이제 귀하잖아. 지하수 물 엄청 귀하잖아요. 귀하다고 해서 우물을 안 써, 사용을 안 해.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우물이 말라요. 말라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우물을 쓸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우물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써줘야지 지하수가 새로 차고 써주고 이렇게 우물에서 우리가 퍼가야지 새로 물이 차고 막 이런 것처럼 돈이라는 걸 소비를 이제 아낀다고 해서 그냥 아예 사용 안 하면 경제가 다 망한다.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줘야지 우리 이제 상업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걸 이제 우물에 빗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이게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주장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실학의 의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실증적이다, 실제 증명 가능하다.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실사구시라고도 이제 이야기해요.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용적, 현실 사용 가능하다, 또 민족적인 특징, 그 다음에 근대지향적. 그러니까 근대적이다가 아니라 근대를 이제 지향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실학자들의 사상이 나중에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가면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요. 개화파라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학의 한계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막 중농학파랑 중상학파가 국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론을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토지제도 바꾸자, 아니면 뭐 상공업 막 증진시키자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지방 관리거나 아니면 중앙 관리더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본인은 잘 사고 있거든. 권력 많고 돈 많고 하니까는 이런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국가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주장만 했지 시행이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이런 주장한 내용들이나 제도가. 자,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상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자, 예를 들어서도 이런 거 봐보세요. 유영원 봐봐. 잠깐만요. 유영원 봐봐요. 균전론 해가지고 일정하게 토지를 분배해주자 국가에서 얼마나 좋아. 근데 단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하자. 이런 유교적인 사상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야. 자, 그리고요. 여기 유수원도요. 직업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상적인 어떤 틀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대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